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두 분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어때요? 전쟁 소식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서 하루하루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느낌상으로는 한 1년이 1년 된 된 것 거. 같아요. 똑같은 마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하나씩 무언가가 다 복원이 되어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기쁜 게 어쨌든 개미로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코스피 3,000. 네, 코스피 예. 3,000 넘었고 말씀하셨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동 상황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국제 유가 때문에 우리 어떤 기업에서 받는 영향이 큰데 다행히도 이 3,000 주가가 그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쟁이 있고 뭔가 국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3천 돌파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막 속보가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 알 수는 없지만요. 12시간 뭐 합의 얘기 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지금 반응 살짝 보니까 뭐 트럼프도 국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코스피가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보다 네. 훨씬 지금 선방을 하고 3천 좀 그러니까요. 뚫고 가고 있어서 예, 코스피 5천 시대 이거 무슨 뭐 음모론 취급하고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구호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예. 아 역시 우리가 힘을 키우긴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다자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느꼈습니다. 뭐 다자애교 뭐 말씀하셨으니까 나토 불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계속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이따가 주제에서도 네,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하겠지만 뭐 사실 예견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를 하든 지금 그냥 이재명 가도 대통령- 비판할까요? 그렇죠. 뭐를 해도 왜냐하면 가면 네. 가서 이 어떤 순간을 또 포착해가지고 네. 꼬투리를 어떻게는 잡을 겁니다.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막 또 일각에서는 욕을 하다가 일본에서도 불참한다니까 갑자기 또 태세가 그 전환되는 그런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나토를 가도 아마 비판을 할 거고 안 가도 비판할 거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저는 어제 야당이 뉴스를 안 봤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본 호주는 큰데 안 보고. 근데 그걸 좀 혼란스럽게 했던 게 네. 니케이 신문에서 네.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개 국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네 개와 함께 본인들이 협상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아침에 나왔습니다. 속보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정부가 그 정도를 니케이보다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회담을 하자고 하면 뭐 니케이한테 먼저 알려주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게 먼저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뭐냐면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트럼프가 요구했던 GDP 대비 5%까지 방위비를 상승시켜달라라는 요구인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프랑스하고 독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분위기에 저희가 잘못 갔다가 같이 휩쓸려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호주 총리도 안 가고 일본 총리도 안 가고 뉴질랜드 총리만 갑니다. 네.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나라니까. 야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면 간다고 뭐라고 하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고 뉴스를 좀 보셔야 된다. 뉴스는 일단 봐라. 뉴스는 보고 비판을 해라라는 두 가지 말씀. 버전이 다 있을 거예요. 네,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네. 가도 비판할 거리, 안 가도 비판할 거리. 자, 오늘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논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희도 이사? 물론 이제 뭐 청문회 과정을 그 당연히 자세히 네. 보긴 해야겠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미래를 보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뭐 국힘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놓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이제 흠집 내려고 저들은 작정을 했다.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 국힘당에서는 계속 떼쓰기를 할 거고요. 막 난리를 칠 거고 언론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강행을 한다. 나중에 이제 네. 그 지명을 하게 되면 임명하게 되면 강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이걸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수 당원들의 이 학습 효과라는 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뭐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때 아마 먹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공격에 네. 사실은 민주당이 휘청거렸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는 후보자를 고발을 하고 그 고발 가운데 검찰이 수사하는 이 부서까지 배당을 배당을 했다는 해버렸어요. 거에서 그것도 좀 놀라워요. 아 이게 과거에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봤을 때 법카와 관련해 가지고도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빛의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쉽게 말해서 뭐 5억을 벌었는데 네. 쓴 돈이 뭐 8억이다. 그럼 뭐 3억은 어디서 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두 번의 애경사가 있었고 두 번의 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이제 자녀 유학비는 과연 전 배우자가 부담을 했나 안 했나 이 정도의 질문일 것인데 어쨌든 야당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오랜만에 야당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일단 발로 뛰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야당 시절에 만약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다. 갔다 그러면 와야죠, 청와대. 맞습니다. 갔다 바로 와야죠. 갑니다. 예. 저희 이번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빵값 얘기 나오니까 바로 현장 빵집, 가가지고 성심당 네, 다 가잖아요. 다 갔잖아요.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전화로만 하려고 하고 책상에 앉아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주진 의원 뭐 검은 봉투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은 마치 김민석 후보자 때문에 이 그렇죠. 검은 봉투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작가 뭐 김민석과 정치인 김민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는 작가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은 정치 자금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이 어떤 좀 안 좋은 문화, 그늘진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잘못됐다고 서로가 인정을 했고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명확하게 밝혀야지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뭐 새로 생긴 법인 것처럼 발의한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좀 상처뿐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빨리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을 해서 그렇죠. 빨리 이 장관 재청이라든지 이 국난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국회 다수가 뭐 여당 쪽이니까 민주당 쪽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흠집을 내려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 돈이 뭐 많은 그러니까 돈인가요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한데 네. 뭐 정말 잘못됐다고 자꾸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덕수 때보다 덜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막 전 부인을 뭐 청문회장으로 부르자.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그 표현했지만 가족 인질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고발을 해서 피의자가 되니까 피의자를 어떻게 총리로 받아들이냐 이게 자기들이 고소 고발했으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국민들 분열 이렇게 딱 반 갈라놓고 분열시켜 놓은 다음에 왜 정부가 국민들 분열시키냐 이런 식으로 맨날 말장난을 해왔어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치를 한다고 공감이 생각합니까? 돼야 되는데 뭐라도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잘 안 와닿아요. 그 돈이 한 70억 넘게 있는 사람이 2억짜리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애보다 적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몇 달짜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주진우 의원이 70억 재산가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부러워요. 돈 많으면 부럽죠. 그렇죠. 부러워요. 김민석 뭐라 합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기한 의혹을 똑같이 본인도 가지고 있기 제 말이 때문에 그 비교를 말씀이에요.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간단히 돈을 얘기해서 벌었으면. 본인의 재산이 70억인데 그중에 30억이 통장에 예금이 있는 거예요. 통장에 30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억 8천만 원을 왜 빌립니까? 빌렸어요. 그렇죠. 근데 뭐 30억 있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아니요. 사정이 있으면. 왜 빌려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안 갚았잖아요. 본인이 돈 이상하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니까 마치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듯이 뭐 주진우를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협치 좋아하니까 네. 그런 장관을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800, 7070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진우 법률비서관 시절에 뭔가 구린 일들을 많이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진작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국힘당 의원들도 좀 의아할 법한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는 것이 마치 본인이 나중에 이제 가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그 언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 뭐 증인 없이 하긴 하지만 아마도 예상되는 그림은 있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느낄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지금 어제 지금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좀 빨리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총리 끝난 후에 했어야 된다. 뭐 이렇지만 좀 빨리 단행이 된 것 같은데 좀 빨라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빨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이 것이죠. 너무 급박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께 드렸던 공약이라든지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허물어졌던 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네. 장관들이 빨리 임명이 되어서 각 부처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이 핵심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1개 부처에 대해서 단행을 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셨던 이 실용에 대해서 실용.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본인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에요. 위임됐습니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최초입니다. 아. 아마도 정권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생겨서 같은 정권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 정권이 연장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예.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된 건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결정적으로 왜 유임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 양곡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법안을 발의했더만 거부권에 의해서 좌절됐잖아요. 그 장관인데요, 주무장관인데. 근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조건부로 매입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하셨다라고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점수를 줬다는 게 송미령 장관 유임, 정권이 바뀌었는데 쓰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뭐 중요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핵심부터 뭐 네. 기재부라든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기는 아마 총리 인준 이후에 네. 좀 지명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부처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네. 말씀 주셨던 데는 훨씬 더 신중하고 지금 뭐 조금 더 그 고려를 하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하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뭐 유임이라든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좀 되게 많이 이런 놀랐어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심지어 현직 기관사분이 약간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굉장히 파격이다. 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앞으로의 또 이런 추가 그 인선들도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뭐 사실 정치라는 게 메시지 또 인선 이런 걸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정치를 알 수 있는 건데 이번 부처 장관 인선 보면서 많은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탕평 인사냐, 뭐 통합 인사다, 지역 안배, 여성, 또 정치인 출신 등등.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했던 것 중에 국민 추천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반영됐다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인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 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연, 정동영, 안규백, 고노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송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렇게 됐던 분들이 많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그분들의 좀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더 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인선을 하면서. 그럼요. 여러 가지를 죄송합니다. 입체적으로 네.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탕평, 실용, 포용 이 세 가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64년 만에 첫 번째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하는 의정 활동하는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국방에서 그 상임위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따른 그렇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안에는 이 내란 공범들이 있고 이 내란 공범의 핵심들이 군 출신 군 사령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 군사 정변을 어떻게 봤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그래서 이제 군 출신보다는 이번에 민간인이 가서 제대로 한번 개혁을 하고 문민 어떤 국방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화답을 하신 것이고 저는 또 이제 과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그리고 먼저 임명이 됐던 AI 기획수석까지 해서 예. 그야말로 현장의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다. 이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장관 자리니까 당연히 영광스럽게 기뻐하면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마음속으로는 가슴 벅찬 명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사실 연봉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입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맙기도 하면서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실 괜히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이게 밝혀지면서 가족들까지 피해 입지 않을까라는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봉사하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문민 장관, 국방부 장관 얘기도 좀 해봅시다. 네. 저 안규백 지금 의원 뭐 저도 사실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도 거절이나 거부 이상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네. 한참 전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뭐 사실 국방위원장 또 오래 하셨고 네. 이제 뭐 굳이 그 국방부 장관에 뭐 군인들 그 별다른 사람들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나 이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또 얘기도 계속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하나회 청산 이후로 네. 그런 육사 사조직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봐요. 이번에 보니까 네. 여전히 있었다. 특히 이 핵심은 공조직의 사조직화라 봅니다. 그러니까 육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주로 국정원이나 이런 곳도 관심이 많은데 정보기관.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조직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게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규배 국방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렇죠. 특히 뭐 국방위원회 뭐 14년 정도 또 이 오래 하셨어요. 관리를 하셨다 보니까 예. 그 업무를 하셨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뭐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또 뭐 방산 파트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실 거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항도 그만큼 거셀 텐데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그 부처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는 뭐 사관학교 출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야 되겠죠. 군령이라고 하는데 군정 뭐 그 위에 작용들은 민간인이 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도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는 오히려 파괴가 아닌가.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에 내란에 이 군인들이 다 가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이 이 또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정부 대통령 20년 전인가요? 시절에서 2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이제 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업적이 있으신 분인데 첫 번째는 2005년도에 이제 특사로 북한에 가셔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네. 150분 정도 독대를 맞습니다. 하셨던 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핵 어떤 자제와 관련된 평화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도 하셨고 네. 또 가까운 사례로도 2018년도에 몰타 회담식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전환해야 된다. 이 몰타 회담이라는 게 뭐 미국과 소련 이 냉전 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상임위원회는 스토리를 몰라도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근무하기가 좋은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중간에 왜냐 끊겨버리고 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민한 감정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켜봐야 너무 잘 되는데 뽑았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의 통일부가 보통의 기초 단체보다 더 작은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 직원만 한 500명 정도밖에 안 아 됐거든요. 일하기 싫어. 네. 아, 지난 정부 때 완전 그래서 완전세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통 구청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좀 그립감이 있는 정치인이 와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와야지 조직을 빨리 장악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직의 수장을 잘 뽑아야 되고 가장 잘하는 사람 20년 만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정동영 의원은 진짜 더 성장을 하셨으니까요. AI 지금 수석, 중소벤처장관 다 지금 AI 전문가들이 네. 하거든요. 어떤 지점을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로 계속 와. 강조하셨듯이 예. AI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첫째, 알겠는데, 둘째, 셋째도 와. 다 AI다 하셨는데 특히 이게 이제 고난도 기술 분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경제 성장이 또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방점을 세게 찍으신 것 같고 뭐 이제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뭐 기술 주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소버린 AI도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쪽으로도 오래전부터 또 강조를 해오신 현장 전문가다. 특히 이 수석 중에서도 가장 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060의 그 분들이 많은데 70년대생. 예, 지금 예, 몇 근데 년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48세. 아, 예, 그러니까 40대로 그 막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현장 전문가가 지금 또 등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런 인물들을 딱 그냥 아마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여기 오면 가서 청문회 그 과정만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딱 써서 뭔가 우리나라가 AI에서는 새롭게 조금 가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조금 상황이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러니까요. 총수를 뭐 데려와가지고 뭐 지금 막 시끌벅적하게 둘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가는 첨단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처럼 AI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은 그러니까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수석과 과기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삼각 편대를 이뤄가지고 이분들이 외부 시선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공조직을 조금 AI 시대에 맞게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저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네. 그러니까 중기부 장관 이분이 또 리더십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 사무실이 건물 20층에 있는데 네. 사장이 꼭대기에서 고립되면은 회사가 망한다라고 해서 자기 사무실을 직원들이 많이 있는 15층으로 옮겨가지고 아, 직원들과 이거 대단하네요.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통상은 하더라고요. 제일에 전망 좋은데 앉아 아하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업 민간 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관에 오래 계셨던 분하고 또 이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인사를 할 때도 전문가 위주로 실력 위주로 저는 할 것이다. 왜냐 서로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오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혁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 네. 그 경제 성장도 중요한데 제가 제일 걱정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AI 매크로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아.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물론 중요한데 예. 아무리 봐도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네. 기술적인 그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화이트 해커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너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희도 우리 이사님이 전문이시거든요. 네.
게임도 하셨고 네. 게이머여서 죄송해요. 게임도 하셨고 괜찮습니다. 놀았던 네.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유. 그런 부분 좀 잘 좀 이렇게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청문회를 해야 돼요. 네. 오늘 내일 김민석 후보 청문회도 있지만 또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떻게 또 전국 흔들지 또 흔들 거예요. 국민의힘 가만 놔두겠습니까? 별의별 거 다 갖고 와서 할 건데 네. 이런 거 정도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번 네.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인사청문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돼가지고 네. 이제 미국 같이 이제 뭐 정책 질의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그쵸. 이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공개하고 비하인드로 자세가 하자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새롭게 좀 혁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수당이고 행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대한민국의 문제점, 특히 정치권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버리면 누구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리부터 그런 얘기해요. 가족들이. 네. 혹시 제안 왔냐고 받지 말라고 다 그러잖아요. 다 털리니까 뭐든지 털리니까 지금 2억 있는 사람 털리는데 나중에 박지훈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거 저는 추천을 군대를 너무 많이 갔다 와가지고 올해도 뭐 제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그 인사청문회 요청을 이렇게 할 때 네. 제일 먼저 기뜸을 한다잖아요. 네. 마누라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니 가족이 가장 반대한대요. 네. 가족이 네. 제발 하지 마라. 가족 싸움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그리고 발목 잡기 그쵸. 그런 인사청문회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들어요. 그동안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와 관련한 도덕성이면 전 받아들일 텐데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뭐 사적인 걸 막 털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막 흠집내기를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정치적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 누구는 이제 그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막 무슨 장비 같은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이제 바꿔야 진짜 뭐 도덕성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럼요. 역량도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걸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 황희도 이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네. 여기서 민간에 계셨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민간에 계신 분들은 이 공직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유학 가고 싶다고 하고 유학 가고 싶다는 학교가 뭐 특별해가지고 특별한 뭐 장기가 있어가지고 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좋은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국가적으로 소모적이기 때문에 손해죠, 어떤 손해. 인사 원칙에 대해서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좀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은 정청래 의원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보면 이게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네. 좋은 전당대회는 좀 축제고 좋은 건데 정청래파, 박찬대파 이렇게 나눠져서 좀 과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사님?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그게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각자가 이제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세력들은 아닙니다만 윤사모 이런 데서 윤석열 측 지지자들이죠. 윤사모. 그런 데서 막 계속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박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막 침투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3개 이런 데에서도 그들이 맨날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넌 어디 편이야? 왜 말 안 해? 너 어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게 저들이 침투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린 조심해야 이거는 됩니다. 황 이사님 보시기에는 다른 진영에서 침투해서 이렇게 이간질 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예. 모든 게 다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 당원들 중에 이제 분노하고 이런 혹은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그 상황들을 포착을 하면서 계속 감정을 긁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를 포지티브하게 응원하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그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네. 같이 지금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 게 핵심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느 순간 봤을 때 감정적으로 과잉 상태다 싶으면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친분도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나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게 무슨 갈라질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란 끝나니까 뭐 할 게 없어서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막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 막 정치에 관심들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걸 자꾸 파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제 공동 대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한 명이 당선되고 한 명은 떨어져야 된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 과열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과열이 선거가 끝난 후에 이 감정선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인신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그게 것이고 가장 문제입니다. 누가 더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는 선거 운동을 할 때 항상 같이 다녀라. 그래야지 서로 면전하고. 그게 가능해요? 네? 아니 뭐 하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잡고요? 네. 아니 뭐 야, 이거는 좀 몇월 며칠부터 어디 할 때 딱딱딱딱 너희 같이 다녀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저도조처럼. 예 없으면 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그잖아요. 같이 있다가 화장실 가면 갑자기 욕하는 것처럼 같이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고. 차라리 같이 네, 가. 제가 이제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두 분의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비교한다면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의 공격수죠. 느낌이고, 예.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이 득점하는 것보다 패스 위주로 해주는 미드필더. 미드필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 맞겠는가, 어느 포지션이 더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래파 지지자들은 비교적 원내대표가 조용하고 온건하니까 이렇게 어떤 공격성이 있는 공격수가 당대표가 돼야지 뭐 김민석 후보자 이렇게 공격받을 때 또 커버 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생각도 있군요. 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박찬대,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오빠가 네. 또 당대표 해야지 야당과의 협치를 또 잘 이뤄내서 불협화음 없이 우리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 좋은데 그것을 중간에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갈라치기해서 뭐 싸움 나는 모양새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사모 공지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대형 커뮤니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이거 공격이 먹혔다. 다음은 어디다.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게 다 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너 세력이지. 너 리박스쿨이지. 그럴 이런 수는 식으로 없겠죠.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그들도 그런 방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본인들이 어떤 성과를 내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게 완전히 그냥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민주당 공격이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각자 그냥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그렇죠. 계속 알려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예. 말씀.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이런 선거 운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돼요. 당원, 지지자, 안 후보자, 돼요. 캠프 모두 이거 하나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각자 이제 모든 분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를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그걸 보면서 당원들이 판단도 하고 각자 그 본인의 관심사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냥 옆에 사진 찍고 그걸 가지고 막 나중에 뭐 총선이나 지선 나올 때 그 또 네 이렇게 옆에 가까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방식의 정치를 봐야 됩니까? 전 그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치러집니다. 국민의힘도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도 나와요. 뭐야 이거? 대선 경선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나가수, 나는 출마자다예요. 나출자. 직업이 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큰 틀에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면 네. 제발 좀 이제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할게라는 논리로 내가 또 나와서 또 해보겠다는 마음을 좀 접으시고 그냥 이제 다 퇴장하셔라.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얼굴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국민의힘을 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은 제발 퇴장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태 얘기가 나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6월 30일 임기 만료되잖아요. 나올까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큰 의미 없다 이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래요? 허수아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지만 국힘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 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것만이 안에 답이에요. 그 구성원 의원들 중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 명이라도 그때 한 명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네. 그때 뭔가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은 꼭 민주당에 온 분들만 제가 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안 왔더라도 지금 저 당은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죠. 이미 그 시간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무슨 개인적 비리로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내란 문제까지 저질렀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답 없어요. 황혜두 이사님 네. 말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